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여행 같이 가요. 그 여행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웃으며 제 짐가방을 내려놨죠. 그날 이후 멀쩡한 제가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혼자 가장이 되어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저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과연 제가 선택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들은 울며 전화를 걸어왔고 며느리는 저에게 무엇을 빼어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요양원 면회에서 우연히 듣게 된 상상조차 못할 충격적인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찾아온 아들 부부의 추악한 모습, 재산을 노린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가족이 이렇게 발악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 건 35살 때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고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아들 진우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였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리워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날,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못했어요. 진우가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는데 제가 먼저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정말 힘든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진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제 수업을 마친 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는 진우 숙제도 봐주고 다음 날 수업 준비도 해야 했어요. 주변에서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진우가 잠든 후 혼자 울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진우가 우리 반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나만 없어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혀서 보냈어요. 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아이다운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항상 의젓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더 바빴습니다. 진우가 명문대에 가길 바랬거든요.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새벽에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고 제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어요. 진우가 서울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 발표 날 진우가 전화로 엄마 붙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대학교 4년 동안도 등록금, 생활비, 여전히 제가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진우는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랬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진우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올 수 있구나 싶었어요. 미영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재원이었죠. 어머님, 진우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제야 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던 날 신랑 어머니석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진우도 가정을 꾸렸으니 저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행복이 얼마나 짧은 꿈이었는지를요. 진우와 미영이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아들 부부가 안부를 묻고 자주 놀러 와서 행복했어요. 특히 미영이가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영이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주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 집에 갔을 때 미영이는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나물들도 무치고 생선구이까지 어머니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정말 예쁘게 상을 차려놨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행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여행? 나야 같이 간다면 어디든 좋지. 그런데 왜 갑자기? 진우 오빠랑 상의했는데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가드리고 싶어서요. 미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정말 착한 며느리를 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희들 돈으로 어떻게? 제가 사양하자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며칠 후 진우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미영이가 말했지? 우리가 모시고 여행 가는 거 엄마 소원 아니었어? 정말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행 날짜를 정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정말 설렜어요. 새 옷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마치 신혼여행 가는 신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우와 미영이가 차로 데리러 왔을 때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라는 미영이의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차 안에서 미영이가 어머니, 정말 좋은 곳으로 모셔갈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휴식하시기 딱 좋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든 좋다. 너희들과 함께라면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차가 점점 서울 외곽으로 향하더니 정말 외진 곳에 도착했어요. 주변에 별다른 건물도 없고 여기가 어디니? 제가 물었을 때 진우가 엄마 잠깐만이라고만 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간판. 해피실버요 양원. 순간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진우야, 여기가 왜? 하고 물으려는데 벌써 요양원 직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네요.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제 팔을 잡으려고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진우야, 이게 뭔 일이야? 그때 미영이가 차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렸어요. 제 옷가지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계시면 돼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며칠? 며칠이 뭐야? 나는 집에 갈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엄마 보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요양원 원장이 나왔어요. 정혜숙 어르신이시죠? 보호자분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치매 진단도 받으셨다고 하시고. 치매? 치매가 뭐예요? 나 멀쩡해요. 제가 발버둥 쳤지만 이미 2명의 직원이 제 양팔을 잡고 있었어요.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엄마를 위한 일이야.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위험? 뭐가 위험해? 나는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다고. 하지만 제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어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며칠만이에요. 좋은 곳이니까 푹 쉬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 문이 닫혔어요. 차에서 떠나는 모습에 미영이는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우야, 미영아. 제가 아무리 불러도 차는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요양원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구나.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저를 속인 거구나. 특히 미영이, 그 여자가 제 착한 아들을 꼬여서 이런 일을 꾸민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며칠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친아들이 엄마를 영영 버릴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낯선 침대, 낯선 냄새,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며칠만이라고 했으니까 곧 진우가 데리러 올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양원 전화로 집에 걸어봐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건가요? 원장이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르신, 여기 보세요. 치매 진단서가 있고 보호자이신 아드님이 직접 작성하신 입소 신청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재산 관리도 모두 아드님께서 담당하시기로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재산 관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께서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 아드님께서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집은? 제 통장은? 모든 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요양원의 일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는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모든 게 규칙과 통제로 이뤄진 하루였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간병사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높은 톤으로 말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정혜숙입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같은 층에 있던 박순덕 할머니와 친해지게 됐어요. 순덕 할머니는 저와 달리 정말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지만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어요. 혜숙 씨,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우리 딸이 한 달에 한 번 면회 오는데 매번 조금만 더 계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5일. 저는 정혜숙 63세.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 미영은 이런 식으로 매일 제 신원과 기억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분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미영이,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순덕 할머니, 저는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되돌려 놓을 거예요. 제가 다짐하듯 말하자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보호자 동의? 그럼 제가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서 제 것을 되찾을 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진우야, 미영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버렸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30년간 혼자 아들을 키워낸 정혜숙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내 것을 되찾을 거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나온 분이 제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할머니, 평소에 일기를 쓰시는군요. 글씨도 참 반듯하시네요. 그분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정혜숙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 자원봉사자는 저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제 사정을 털어놨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처를 드릴까요? 그 말에 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그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정호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 집은 어떻게 됐는지, 제 통장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의 정당성도 의심스럽습니다.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님은 몇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직접 요양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정혜숙 선생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선생님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증여로 아드님 명의로 넘어갔네요. 증여? 제가 언제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고 제 서명 같은데 언제 이런 일이?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치매 진단서 날짜가 증여 계약서보다 한 달 늦다는 점입니다. 즉, 정신적이 온전할 때 증여를 했다는 거죠.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영이가 제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날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진우 오빠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래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설마 그게 제 집을 넘기는 증여계약서였을 줄은. 선생님, 우선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시죠.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며칠 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각종 인지능력 검사도 받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환자분, 치매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닌가죠? 네, 누가 치매 진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명백한 오진입니다. 새로운 진단서를 들고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진우와 미영이가 갑자기 요양원에 나타났어요. 면회를 온 건 처음이었죠. 엄마. 진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미영이는 제 뒤에 숨어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요.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이니 한 번도 면회 안 오더니.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가 무슨 내용 증명을 보냈던데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얘들이 무서워하고 있구나.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법적 대응을 시작하니까 당황하는 거구나. 오해? 뭐가 오해야? 내 집을 가로채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둔 게 오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영이가 진우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짓을 보냈어요. 미영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가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면회를 올 수 있었겠어요? 진우 오빠도 어머니 걱정에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러자 진우가 마치 신호를 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엄마. 미영이가 매일 어머니 안부를 물어봐. 정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 보여서 내 집을 빼앗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아니? 그때 미영이가 재빨리 진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오빠,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건 아닐까? 이럴 때 화내시면 안 되는데. 진우가 미영이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나와요? 미영이 말이 맞아. 엄마가 예전 같지 않아. 나를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잖아. 특히 너 미영아. 그러자 미영이가 갑자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는 정말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그러면서 진우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니. 진우가 완전히 미영이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미영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미영이가 진우의 팔에 매달리며 흐느꼈어요. 오빠, 어머니께서 법적 대응까지 하신다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시나 봐요. 차라리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포기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제 착한 아들을 완전히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거구나. 진우야, 저 연기에 속지 마라. 너를 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진우는 이미 미영이의 조종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미영이는 잘못이 없어요. 엄마가 너무해요. 미영이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오빠,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렇게 미워하시는데 저희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 건강만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냥 가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이겼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라.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법정에서 보자.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제가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남이라고. 변호사님의 법적 대응은 정확했어요. 증여계약 무효 소송과 함께 보호자 권한 철회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 거예요. 정혜숙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법원에서 증여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서 무효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도 허위로 판명되어 보호자 권한도 모두 철회됐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제가 손을 떨며 물었어요. 그럼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당장 요양원에서 퇴소하실 수 있고 아파트도 다시 선생님 명의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사용된 요양원비도 아드님이 배상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끝난 거였어요. 7개월 만에 드디어 제가 이겼어요. 요양원을 나오는 날 순떡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혜숙 씨,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냈네요. 할머니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할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위로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짐을 들고 요양원 문을 나설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런 곳에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7개월 만에 돌아온 내 집, 내 보금자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내가 이겼구나. 그런데 며칠 후 진우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미영이는 오지 않았죠. 엄마. 진우가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뭐하러 왔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니? 넌 나를 7개월 동안 요양원에 가둬놨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엄마,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 보여서.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랑 이혼했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미영이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처음부터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치매 진단서도 미영이가 자기 친구 의사를 통해 조작한 거였어요. 증여계약서에 엄마가 도장 찍으실 때도 미영이가 회사 서류라고 거짓말한 거였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너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 미영이가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계속 말해서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도 미영이가 잠깐만 계시면서 치료받으시라고 해서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병원 진단서, 증여계약서, 심지어 요양원 입소 신청서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저는 그냥 서명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 너도 속은 거였다는 말이니?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미영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다. 어머니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매일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진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영이 말만 믿고 엄마한테 이런 일을 저질러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우야, 네가 속았든 아니든 상관없어. 너는 나를 요양원에 버렸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이제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더 잘 살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인터폰을 끊었어요. 진우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선 근처 노인복지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시작했어요. 외국인 며느리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물어보면 저는 정성껏 가르쳐 줬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학생들의 칭찬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어제도 진우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정혜숙, 이제 너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정혜숙이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복지센터로 출근하면서 저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7개월 동안 요양원에 갇혀 있었지만 저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지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